아들의 결혼식, 나의 장례식, 호텔 스위트룸 화장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을 때 나는 아들 김민준이 그저 장난치는 줄 알았다. 오늘은 김민준과 박사연의 결혼식. 나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몸을 단정히 하고 옷장 안에 가장 깔끔한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몇 번이나 세탁해 색이 바래긴 했지만 다림질은 반듯하게 해두었다. 일부러 미용실에 가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도 검게 염색했다. 아들이 가정을 이루는 날 당당하게 혼주 자리에 앉고 싶어서였다. 민진아, 문은 왜 잠그니? 빨리 열어라. 장난치지 말고 쉽고 시작하지 않니? 나는 매끈한 나무 문을 두드리며 재촉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조급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릴 때부터 장난기 많던 아들에 대한 애틋함과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다. 문 밖은 몇 초간 조용했다. 그리고 아들 김민준의 목소리가 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차갑게 얼어붙은 조각이 내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엄마, 그냥 거기 계세요. 나오지 마시고요. 나는 얼어붙은 채 문에 얹었던 손을 멈췄다. 민준아, 무슨 소리니? 빨리 문 열어라. 나 나가야지.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짜증 섞인 기색이 역력했다. 그냥 거기 얌전히 계세요. 결혼식 끝나면, 모든 게 끝나면 제가 와서 모시고 나갈게요. 내 머릿속에 윙 하는 소리를 내며 혼란스러워졌다. 너 무슨 뜻이야? 내가 네 엄마잖아? 오늘 네 결혼식인데 어떻게 참석을 안 하니? 축사도 해야 한다고. 사회자가 부모님 축사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 반달 동안 쓴 축사 쪽지 주머니에 넣어두고 몇 번이나 외웠는데 엄마니까 못 오시게 하는 거예요. 김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솟구쳤다. 모든 걸 포기한 듯한 찌르는 듯한 목소리였다. 엄마 자신을 좀 보세요. 그 옷차림, 그 얼굴의 주름, 그 손. 박서연네 집에서 어떤 손님들이 오시는지 아세요? 엄마가 거기 서 계시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집안을 어떻게 수군거리겠냐고요? 보잘것없고 창피하다고 단어 하나하나가 녹슨 칼날처럼 내 심장을 들쑤셨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년간 매일 새벽 일어나 반죽을 하고 튀김을 튀기고 설거지를 한 탓에 관절은 굵고 피부는 거칠었으며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자잘한 상처들로 가득했다. 이 손으로 아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남들보다 단 한 푼도 부족함 없이 기뻐야지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손이 그의 입에서 궁상맞은 증거가 되었다. 김민준, 너 미쳤니? 내가 네 친엄마야.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눈물이 솟구쳤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다. 엄마가 힘들게 키우신 거 저도 알아요. 그는 내 말을 자르고 급하고 빠르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은 거잖아요. 박서연네 집은 돈도 많고 능력도 있어요. 저는 이제 박서연네 사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제 앞길을 망칠 순 없어요. 서연 엄마가 결혼식에 엄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격이 떨어진다고요. 엄마, 저를 위해 한 번만 희생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부탁할게요. 그냥 여기 얌전히 계시다가 모든 게 끝나면 제가 모시러 올게요. 나중에 제가 꼭 잘 모실게요. 나를 위해 희생해 달라니. 나는 차가운 타일 벽에 기대섰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문 밖에서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그가 전화를 들고 의도적으로 낮춘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윤아, 괜찮아. 잘 처리했어. 걱정 마. 그 사람 나타나지 않게 할게. 지금 바로 내려갈게. 이어서 스위트룸 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고요해졌다. 화장실 환풍기의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와 나 자신의 거칠고 억눌린 숨소리만이 남았다. 나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얇은 바지를 통해 전해져 왔다. 거울 속에는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방금 염색한 검은 머리 아래로 감출 수 없는 흰 머리카락이 보였다.
정성껏 딸인질했던 남색 정장은 지금 광대의 옷처럼 우스꽝스럽고 비참해 보였다. 결혼식 음악 소리가 두꺼운 벽과 문틈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경쾌하고 흥겹고 시끌벅적했다. 그건 내 아들의 결혼식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친어머니인 나는 그에게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쓰레기처럼 이 호화로운 감옥에 갇혔다. 눈물이 마침내 굵은 방울방울 떨어져 꽉 쥐어 뼈마디가 하얗게 변한 내 손등 위에 쏟아졌다. 슬픔이 아니었다. 심장이 산채로 도려내져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차가움이었다. 수많은 세월 비바람 속에서 나는 노점에서 아침 식사를 팔았다. 겨울엔 손이 찢어지고 여름엔 더위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 한 푼 두 푼 아끼고 나 자신은 경변한 얼굴 크림 하나도 아끼며 사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허리 꼿꼿이 세우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가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출세한 그는 자신을 키운 흙황몰이 신발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거울 속의 여인은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안에 거대한 비분감기와 절망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가라앉고 조금씩 굳어져 마침내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으로 변했다. 그래, 민준아.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네 앞길을 망쳐줄게. 나는 세면대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좀 저렸지만 꼿꼿이 섰다.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보았다. 그 멸시받던 거친 손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10여 년간 메고 다니며 가장자리가 하얗게 다른 낡은 가죽 지갑을 열었다. 나는 딱딱한 작은 쪽지를 꽉 쥐었다. 손가락 끝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문 밖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이었고 낮게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다. 김민준이 아니었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명백한 우월감과 짜증 섞인 여성의 목소리가 문틈을 통해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김민준, 너 도대체 처리 제대로 한 거야. 손님들 곧 도착할 텐데 귀빈들도 다 왔다고. 실수라도 하면 안 돼. 네 엄마 설마 또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겠지? 우리 엄마는 아직도 그 노점상 아줌마가 왜 안 보이는지 묻던데. 몸이 안 좋아서 위층에서 쉬고 있다고 말했는데 들키면 안 돼. 아, 내 좋은 며느리 박서연이었다. 이 목소리는 김민준 앞에서 연기하던 상냥한 모습보다 100배는 더 날카롭고 비열했다. 서연아, 걱정 마. 문 잠갔고 열쇠도 내가 가져왔어. 내가 아주 분명하게 말했으니까 감히 못 나와.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아첨과 함께 미묘한 창피함이 섞여 있었다. 감히 못 나오는 게 최고지. 또 다른 약간 위험 있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거침없는 멸시가 담겨 있었다. 네가 그렇게 애원하고 절대 그 가난한 친척들, 특히 네 엄마가 나와서 우리 박서연네 체면을 깎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하지 않았더라면 이 결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봤을 거야. 서연이가 너한테 시집 가는 건 네 집안 조상님께서 도우신 거나 마찬가지야. 상황을 잘 알아야지. 오늘 온 손님들이 다 서울에서 이름 있는 분들이라고. 네 엄마 꼴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손은 늙은 나무 껍질 같고 기름 냄새 풍기면서 혼주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우리 박서연네가 길거리 노점산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 이것은 박서연의 어머니,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예비 사돈 김미림이었다. 온몸에 피가 머리끝으로 치솟았다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오직 차가운 마비감만이 남았다. 그랬구나? 그저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더럽고 냄새나고 그들의 고귀한 연회장을 더럽힐까봐 걱정한 거였구나. 그리고 내 아들은 문 밖에서 사람들이 그의 친어머니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감히 아무 말도 못했다. 어쩌면 고개까지 숙이며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 엄마는 정말 격이 안 맞아요. 오늘 절대 나타나서 분위기 망치는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서연이와도 최대한 접촉하지 못하게 할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고 순종적이었다. 서둘러 관계를 끊으려는 아첨이 섞여 있었다. 됐어.
그만 말하고 어서 내려가. 박 부장님은 아래에서 김 국장님, 유 은행장님들과 이야기하고 계셔. 김민준, 명심해. 오늘 이후로 넌 우리 박서연네 사위야. 말하고 행동하는데 우리 박서연네 격에 맞게 해야 해. 그런 궁상맞은 습관이나 격 떨어지는 친척들은 끊을 건 끊어야 해. 마음은 단단히 먹고 행동은 단호하게. 알겠지? 김미림은 마지막 지시를 내리는 듯 했다. 네, 어머님. 아니, 알겠습니다. 김민주는 말을 바꾸는 게 빨랐다. 발소리가 다시 울리고 점점 멀어졌다. 문 밖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연회장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과 소라만이 남았다. 그 경쾌한 선율은 내게 가장 큰 조롱처럼 들렸다. 나는 차가운 문에 기대 주저앉았다. 손에 쥔 쪽지는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그 숫자들을 보았다. 눈앞은 흐릿했지만 스쳐 지나가는 것은 모두 지난날의 장면들이었다. 김민준이 어릴 적 고열이 났을 때 나는 그를 업고 비틀거리며 보건소로 달려갔다. 그는 내 등에 엎여 엄마, 저 크면 꼭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예쁜 옷 사줄게요. 라고 말했다. 김민준이 대학교에 합격하던 해 나는 합격증을 안고 밤새 울었다. 오랫동안 모아뒀던 통조림 깡통 밑에 숨겨둔 돈을 모두 꺼내고 이미 연락이 끊긴 먼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학비를 마련했다. 그를 서울로 가는 기차에 태워보내던 날 그는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기다려요. 저 졸업하면 엄마 모시고 와서 호강시켜드릴게요. 겨우 몇 년 지났다고? 호강?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이었다. 나는 얼굴을 거칠게 쓸어내리며 그 쓸모없는 눈물을 닦아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울어? 문 밖에서 나를 역겹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아니면 이미 심장이 썩어버린 그 아들에게? 호강? 젠장, 호강은 무슨? 나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세면대 앞으로 가서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뜨거웠던 머리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거울 속 여인은 눈이 붉게 부어있고 얼굴은 참백했지만 눈빛 속 남았던 약간의 나약함과 연민은 이미 타버린 재처럼 차가운 증오와 절망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나는 노랗게 바른 쪽지를 다시 집어들고 숫자를 한 번 더 보았다. 너무나 오래되어 이 사람의 존재를 거의 잊을 뻔했다. 그가 쪽지를 내게 건네던 당시 나는 그가 나를 무시하고 동정하는 것 같아 심지어 굴욕감까지 느껴 그 쪽지를 지갑 가장 밑바닥에 넣어두고 영원히 연락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는 말했다. 이현주 씨, 만약 언젠가 당신이나 어린 민준이가 어떤 넘기 힘든 고비를 만나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제가 당신을 위해 딱 한 가지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요. 나는 그때 그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어떤 넘기 힘든 고비를 만난단 말인가? 더 힘든 일은 젖먹이 아들을 안고 집에서 쫓겨나 한 푼도 없이 다리 밑에서 자던 날보다 더하겠어? 나는 다 이겨냈다고 생각했다. 평생 이 약속을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 약속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재지변도 인재도 아니었다. 내가 피와 살로 키우는 애를 모르는 자식이 내게 직접 한 구말리 지면이었다. 심장이 옥신거렸다. 그러나 그 고통은 지금 나를 비정상적으로 또렷하게 만들었다. 머릿속에 혼란스럽고 믿을 수 없었던 스스로를 의심하던 감정들이 조수처럼 물러가고 차갑고 단단한 바위가 드러났다. 김민준, 내 좋은 아들아. 박서연네, 내 좋은 사돈들아. 너희는 내가 보잘것없고 창피하다고 너희의 빛나는 좋은 날을 망칠까봐 싫어했지? 너희는 관계를 끊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행동은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했지? 좋아. 나는 쪽지를 꽉 쥐고 몸을 돌려 화장실에 있는 유선전화에 시선을 던졌다. 상아색 전화기는 깨끗하고 먼지 하나 없었다. 이 호화로운 화장실과도 잘 어울렸고 더러운 나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다. 손가락이 힘을 주어 미세하게 떨렸지만
숫자를 누르는 움직임은 의외로 흔들림 없었다. 숫자 하나하나를 눌렀다. 이미 희미해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머릿속에 또렷하긴 된 그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로 긴 뚜뚜 소리가 들렸다. 한 번 한 번 울릴 때마다 내 긴장된 신경을 두드렸다. 시간은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았다. 문 밖의 희미한 음악 소리, 천둥처럼 울리는 내 심장 소리, 그리고 이 규칙적인 대기음이 뒤섞였다. 나는 이 번호가 이미 무효화되었거나 그저 당시의 무심한 위로였을 뿐 이미 잊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또 소리가 멈췄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즉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주 미세하고 안정적인 전류음만이 들렸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위층 인사에게서 느껴지는 침묵의 압박감이 먼 신호를 통해 묵직하게 전해져 왔다. 그는 누구세요? 라고 묻지도 않았고 어떤 형식적인 인사도 없었다. 나는 수화기를 쥔 손가락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미세한 따끔거림이 요동치던 감정과 떨리던 목소리를 기묘하게 안정시켰다. 나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울부짖지도 심지어 안녕하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입을 열었다. 내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하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심지어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얼어붙은 호수 위를 두드리는 것 같았다. 박재훈의 홍다그룹이 3년 전 서울구 항만 재개발 프로젝트 8억 원짜리 사업을 따낼 때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사무실 이진호 부주임과 공모하여 입찰 전에 입찰 정보를 유출했고 해천건설 같은 가장 유력한 경쟁 업체를 몰아냈습니다. 그 후 박재훈은 해외에 등록한 유령 회사를 통해 총 2천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이진호 아들의 호주 계좌로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송금 경로는 그들 나름대로 은밀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복잡한 다단계 중개를 사용했지만 최초 자금 출처는 홍다 그룹 산하의 건축자재, 허위 구매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번호, 구체적인 날짜, 중간 책임자 이름, 해외 계좌의 앞 5자리와 뒤 5자리까지 모두 기억합니다. 나는 숨 한 번 쉬지 않고 단숨에 말을 마쳤다. 숨을 고르거나 후회할 여지조차 남기지 않았다. 이 말들, 이 정보들은 내 머릿속에 새겨진 듯 했다. 그건 내 기억이 아니었다. 김민준의 기억이었다. 2달 전 김민준은 박서연의 지배 인정을 완전히 얻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박재훈의 은밀한 재무 거래와 문서 정리를 자청했었다. 그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만약을 대비해 백업을 해두는 것이라며 자신이 관리했던 중요한 문서들을 스캔하여 개인 클라우드에 몰래 저장해두었다. 그때 그는 나를 피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한 번은 집에서 내 낡은 컴퓨터로 로그인해서 확인하다가 전화가 와 급히 자리를 뜨면서 로그아웃하는 것을 잊었다. 나는 그저 전기를 아끼려고 컴퓨터를 끄려고 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섬뜩한 것들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손이 떨려 페이지를 닫을 수가 없었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돌아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황급히 외우고는 허둥지둥 검색 기록을 지웠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건 내 아들인데 이런 일에 연루되다니. 어떻게 해야 하지? 박서연의 집을 떠나라고 설득해야 할까? 하지만 그때 그는 이미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곧 손에 들어올 부귀영화만이 가득했고 오히려 내가 겁이 많다고 사업의 속사정을 모른다고 나무랐다. 이제 내가 홍수처럼 무섭게 여기며 밤낮으로 불안해하며 그를 위해 숨기려 했던 비밀들이 내 손에 든 유일하고 마지막 칼날이 되었다. 전화 너머는 여전히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달랐다. 이전의 침묵이 텅 빈 것이었다면 지금은 폭풍 전야에 응축된 전기가 흐르는 공기 같았다. 몇 초 후 그 침착한 남성의 목소리가 마침내 다시 울렸다. 단 한 글자였다.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누구? 나는 그가 누구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정보 출처를 확인하려는 것이거나 더 많은
더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증거 파일은 개인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계정 이름은 김민준 이름 전체에 생일이 더해진 것이고 비밀번호는 나는 알파벳, 숫자, 기호가 섞인 비밀번호를 말했다. 그것은 김민준의 모든 비밀번호에 적용되는 습관적인 조합 규칙이었다. 내가 알아낸 것이었다. 그 안에 항만 프로젝트라고 표시된 폴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박재훈이 지난 5년간 탈세한 구체적인 장부와 경로, 그리고 대출을 위해 은행 이사에게 뇌물을 건네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건 김민준이 충성을 보이기 위해 박재훈의 목인 아래 몰래 녹화한 것이고 그것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학습 자료라고 이름 붙은 암호화된 압축 파일 안에요. 비밀번호는 같습니다. 이 말들을 내뱉을 때 내 영혼이 천장 위로 떠다니는 것 같았다. 차갑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화기를 들고 무표정하게 자신의 아들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털어놓는 여인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광량한 냉정함만이 있었다. 김민준, 내 좋은 아들아. 네 엄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네 엄마가 너와의 사진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했지. 네 엄마가 이렇게 잘 배워서 네 목숨 같은 것들을 다 이해했을 줄은 몰랐겠지. 조건은? 전화 너머의 남자가 물었다. 그는 내가 이 전화를 건 것이 단순히 신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건은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아니, 유일한 조건이라면 이 정보들이 오늘, 지금 이 서울 호텔 3층 연회장에서 박재훈 사위의 결혼식 현장에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공개적일수록 좋습니다. 그 이후에 당신들이 공정하게 처리하든 사적으로 해결하든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너머의 침묵이 더 짧았다. 나는 심지어 아주 미세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한숨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놀라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하는 듯한 소리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 글자를 말했다. 어떤 추가적인 보장이나 약속도 없었지만 기묘하게도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수화기 너머로 짧고 간결한 발신음이 들렸다.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전화기 위에 딸깍 소리를 내며 놓이는 소리가 지나치게 고요한 이 호화로운 화장실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팔이 좀 저렸다. 나는 세면대에 매끄러운 가장자리를 짚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여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 속의 공허함과 절망은 냉혹한 불꽃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그 불꽃은 마지막 남은 수분을 모두 태워버리고 사람을 태울 듯한 빛만을 남겼다. 나는 손을 들어 흥분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정리하고 공상맞은 남색 잭킷의 옷깃을 매만졌다. 문 밖에서는 결혼식 축가가 다른 곡으로 바뀐 듯했다. 더욱 화려하고 경쾌한 마치 웅장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성대한 잔치였다. 김민준과 박서연네 집이 기대하던 부귀 영화를 향할 레드카펫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구석에 갇혀 방금 그 레드카펫을 매장할 도화선에 직접 불을 붙였다. 나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려 하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심지어 변기 옆으로 가서 변기 뚜껑을 열고 앉았다. 굴복이 아니었다. 체력을 아끼기 위함이었다. 나는 앞으로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냉정하게 직접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은 한시 흘렀다. 매 순간이 길게 늘어지는 고무줄 같았다. 나는 밖의 음악 소리, 옹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지금쯤 연회장 풍경을 상상했다. 김민준은 분명 멋진 양복을 입고 기세등등할 것이다. 박서연은 값비싼 웨딩드레스를 입고 공주처럼 서 있을 것이다. 박재훈 부부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축하를 받으며 얼굴에는 의기양양하고 과시적인 미소가 가득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손 안에 있다고, 잔해물을 제거하고
부귀영화를 잡았으니 미래는 밝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여 멸시받던 거친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곧 너희 마음껏 웃어라. 웃음은 곧 얼굴에 굳어질 테니. 나는 차가운 변기 뚜껑에 꼿꼿이 앉았다. 뒤에 호화로운 대리석 변기 물탱크에 기대지 않았다. 화장실은 아주 조용했다. 나 자신의 평온해진 숨소리와 가슴 안에서 한 번 느리고 힘있게 뛰는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전화 통화를 할 때 나를 지탱해주던 그 힘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더욱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 내 뼈마디에 박혔다. 밖의 음악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심지어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웃음 섞인 목소리도 들렸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활기차고 뜨거운 분위기는 마치 두꺼운 유리 너머로 끓는 물을 보는 것 같았다. 거품이 보글보글 솟아올랐다. 문득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문 너머였지만 그때는 내가 울부짖는 어린 김민준을 좁은 단칸방에 가두고 나 자신은 찬 바람을 맞으며 3륜 자전거를 타고 야시장으로 장사를 나갔었다. 그가 혹시라도 뛰어다니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어쩔 수 없이 그를 가둘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내 마음에 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고통이었을까? 어쩔 수 없음이었을까? 빨리 물건을 다 팔고 돌아가 그를 안아주고 고기 다진 계란찜이라도 사줘야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칼로 베는 듯 아팠다. 그런데 지금은 그는 나를 가두고 그의 마음에는 멸시와 혐오 그리고 내가 그의 좋은 일을 망칠까봐 하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아마도 업보일 것이다. 아니, 업보가 아니었다. 이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다. 나는 밖에 소란을 들으며 머릿속으로는 방금 전화 너머의 그 사람 강태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내가 이미 오래전에 묻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그 번호와 함께 기억의 가장 깊은 진흙 속에서 솟아올랐다. 그것은 내가 아직 젊었을 때 지금의 김민준보다 그리 많지 않은 나이였다. 남쪽의 작은 도시에서 나는 방직 공장 여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 공장이 새로운 기술자였는데 집안 배경이 좀 있어서 경험을 쌓으러 내려왔다고 들었다. 그는 말이 없고 무리지어 다니지 않았지만 기술은 뛰어났다. 나는 그때 성격이 비교적 활발해서 속으로 믿어였다. 그가 항상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때때로 밥을 더 많이 퍼서 나눠주곤 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알게 되었다. 나중에 공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나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평소 내가 주의 깊게 받은 것들과 몇몇 베테랑 기술자들의 증언으로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도왔다. 그는 작은 도시를 떠나기 전에 나를 찾아와 그 쪽지를 주었다. 그는 말했다. 이현주 씨, 제가 당신에게 한 번 빚졌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한 가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중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이미 다른 사람, 김민준의 단명한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미래의 작은 가정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나는 그의 허황된 약속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이 괴짜 같다고 혹은 우월감에 찬 오만함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쪽지를 지갑 가장 밑바닥에 아무렇게나 넣어두고 곧 이 사람을 잊었다. 나중에 김민준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도망가고 나는 만삭의 몸으로 쫓겨났다. 가장 힘들었을 때 밤중에 다리 밑에서 고열로 우는 아기를 안고 울고 있을 때조차도 이 쪽지를 떠올리지 못했다. 아마도 내 안에 남아있던 가련한 자존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혹은 하늘 아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오직 나 자신만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누가 알았을까? 2학년 년 후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아들에게 화장실에 갇히고 자존심이 진흙판 가장 깊은 곳에 짓밟혔을 때
떠올린 것이 거의 낯선 이 남자와 전생의 약속 같던 그의 한마디였다는 것을. 더 놀라운 것은 전화가 정말 연결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 말을 다 듣고도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인사도 없었고 심지어 놀라는 기색도 없었다. 그저 침착하게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하고는 내게 세 글자를 주었다. 알겠습니다. 망설임도 회피도 없었고 내가 왜 그랬는지 묻지도 않았다. 마치 지난 2억여 년간의 내 삶의 굴곡, 지금 이 순간의 내 고통과 증오가 모두 그의 예상 범위 안에 있거나 그의 그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듯이. 이런 느낌은 기묘했다. 마치 끝없는 어둠 속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익사 직전인 사람이 갑자기 부유물을 잡은 것 같았다. 따뜻함을 줄 수도 없고 당장 나를 물 밖으로 끌어낼 수도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다.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워서 잠시 숨을 고를 기회와 아주 작은 반격의 가능성을 주었다. 문 밖의 사회자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가장 뜨거운 박수와 함께 오늘 가장 행복한 신랑 김민주 씨, 신부 박서연 양을 환영합니다. 이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박수 소리, 환호성, 그리고 낭만적인 결혼 행진곡이 들렸다. 내 아들은 지금 재벌딸 신부의 손을 잡고 만인의 주목을 받으며 레드카펫을 걷고 있었다. 그가 꿈에 그리던 행복한 삶과 찬란한 미래를 향해. 그는 분명 잘생기고 품위 있게 웃으며 박서연의 집 사람들의 이른바 귀족적인 품위를 흉내내려고 애썼을 것이다. 박서연은 분명 교만하고 득이한양할 것이다. 박재은 부부는 주빈석에 앉아 사방에서 쏟아지는 진심이든 거짓이든 축하를 받으며 얼굴에 홍조를 띄었을 것이다. 얼마나 완벽하고 성대한 한편의 연극인가. 나는 눈을 감고 화장실 안에 희미한 향수 냄새가 섞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 향기는 고급스러웠지만 내게는 역겨움을 주었다. 나는 눈을 뜨고 반짝이는 타일 바닥에 시선을 던졌다. 그곳에는 머리 위 조명의 희미한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강태신은 어떻게 할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세 글자 안에 담긴 무게를 나는 느꼈다. 그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전화 너머의 그 보이지 않는 압박감은 여전했다. 그는 약속한 일은 반드시 해낼 것이다. 나는 그저 내가 직접 불을 붙인 이 불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폭발할지 궁금했다. 나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구겨진 작은 쪽지를 만졌다. 그 위에는 내가 손으로 쓴 축사가 있었다. 아들에 대한 축복, 며느리에 대한 기대, 미래 손주들에 대한 희망. 구절구절 가장 소박하고 진실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지금 보니 단어 하나하나가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아프고 쓰라렸다. 나는 그것을 찢지 않았다.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냥 놔두자. 기념으로 실패로 점철된 내 전반생과 개 같은 모성애를 기념하기 위해.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다. 밖의 음악은 계속 바뀌었고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에게 반지를 교환하게 하는 소리. 그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크게 말하는 소리. 샴페인 터지는 펑 하는 경쾌한 소리. 박재훈이 부모로서 축사를 하는 듯한 소리.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성공한 사업가의 의기양양함으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경사스럽고 원만하며 흠잡을 데 없었다. 나는 화려한 무대 막 뒤에 있힌 유령처럼 무대 앞의 소란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초조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더 이상 날카로운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혹은 예상했던 천둥이 치기를. 서울 호텔 방음은 꽤 잘 되어 있었지만 3층 연회장의 소음이 워낙 커서 막을 수 없었다. 그 음악 소리, 박수 소리, 웅성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사회자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의도적으로 크게 내는 목소리가 뒤섞여 기름지고 숨막히는 경사스러운 열기처럼 문틈 밑으로 환풍구를 통해
심지어 벽의 미세한 진동을 통해 스며들어 이 차갑고 화려한 감옥을 감쌌다. 나는 그곳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자선하는 노승처럼. 다만 귀는 무의식적으로 밖의 모든 소리를 포착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에게 시끌벅적한 게임을 시키는 소리, 사람들이 김민준과 박서연에게 키스하라고 부추기는 소리, 박재훈이 연단에 올라 축사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기운이 넘쳤다. 제 딸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랐습니다. 오늘 젊고 유능한 김민준 군과 가정을 이루게 되어 저와 제 아내는 매우 기쁩니다. 두 사람이 영원히 한 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호응하는 열렬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라니. 나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웃으려 했지만 굳어버린 근육만 움직였다. 이 미래는 아마도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얼마 후 건배 순서가 된 듯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곳이 결혼식의 가장 시끌벅적하고 절정의 순간일 것이다. 박서연네 가족과 김민주는 지금쯤 술잔을 들고 부유한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적대용 미소를 지으며 축하합니다. 선남선녀네요. 박서연네 정말 복 많으시네요. 같은 축하 인사를 받고 있을 것이다. 나는 심지어 김민준의 지금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분명 허리를 약간 굽히고 얼굴에는 조심스럽고 아첨 섞인 미소를 띠고 박재훈이나 박서연의 뒤를 따를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면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과찬이십니다. 모두 서연이와 장인어른 장모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며 술잔을 낮게 드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나에게서 배운 그 가련한 눈치 보는 법과 사람 기이 맞추는 법을 모두 이곳에서 출세한 사위 역할을 더 잘 해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 황량한 흙더미 위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다시 솟아오르는 듯했다. 아프진 않았지만 약간 마비된 듯한 무감각함이었다. 나는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보았다. 다이얼이 흐릿한 전자시계였다. 내가 그 전화를 건 후 거의 사용 여분이 지났다. 결혼식의 절반 이상이 지났을 것이다. 간태준, 그는 어떻게 할까? 그는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즉시 사람을 보내 조사할까? 아니면 그는 이미 무언가를 파악하고 있었을까? 그저 적절한 시기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나는 그가 할지 안 할지,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그리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남자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것은 진정한 풍파를 겪고 권력을 쥐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과 냉혹함이었다. 그가 약속한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저 내가 직접 불을 붙인 이 불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괴눈과 함께 폭발할지 궁금할 뿐이었다. 밖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절정에 달한 듯 했다가 다시 시끄럽고 어수선한 배경소음으로 점차 가라앉았다. 아마도 거의 끝 무렵일 것이다.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연회장에는 술 냄새와 가식적인 인사말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이전의 경쾌한 음악과는 전혀 다른 약간 다급한 발소리가 멀리서부터 다가와 스위트룸 문 앞에서 멈췄다.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다. 발걸음은 무겁고 빨랐다. 내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무의식적으로 몸이 경직되고 귀를 기울였다. 열쇠가 문에 꽂히는 소리가 들렸다. 약간 서두르는 듯 몇 번이나 돌린 후에야 스위트룸 문이 열렸다. 빨리 저 안에 늙은 여자를 당장 끌어내. 직원 통로로 가. 아무도 못 보게. 저 재앙의 근원을 여기에 두면 안 돼. 박서연의 어머니 김미림의 목소리였다. 날카롭고 급했으며 이전의 여유와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당황과 극도로 억눌린 짜증만이 남아있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래는 왜 그래요? 장모님, 김민준의 목소리였다. 분명한 당황과 불확실함이 섞여 있었다. 닥쳐, 다 네가 벌인 일 아니야. 김미림은 날카롭게 그의 말을 잘랐다. 숨 넘어갈 듯 분노에 차 있었고
약간 일그러진 목소리였다. 네 아버지가 제복 입은 사람들 몇 명에게 불려가서 옆에 작은 회의실로 갔어. 여러 명이 왔는데 다들 표정이 안 좋았어. 김 국장님, 유 은행장님들도 얼굴이 변해서 서로 수군거리는 게 분명 큰일이 터진 거야. 어서 저 재한이 근원을 지워. 여기에서 방해하지 말고. 재한의 근원. 이런 순간에도 그의 입에서 나는 여전히 재앙의 근원이었다. 발소리가 화장실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나는 일어섰다. 옷자락을 정리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화장실 문이 쾅쾅 두드려졌다. 김민준이 이전의 양심 없는 두드림이 아니었다. 거칠고 짜증 섞인 두드림이었다. 나와, 빨리 나와. 김미림의 목소리였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문 열어요. 일단 나오세요. 우리 다른 곳으로 가요. 김민준의 목소리도 들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당황과 함께 미세한 애원이 섞여 있었다. 제발 부탁할게요. 일단 나오시면 안 돼요? 아래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잠시만 숨어 계세요. 이런 순간에도 그는 내가 잠시 숨어 있으면서 그들이 큰일을 처리하는데 방해되지 않길 바라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거울 앞으로 가서 다시 거울 속 나 자신을 보았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아주 밝았다. 섬뜩할 정도로 밝았다. 나는 손을 들어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겼다. 문 밖에 김미림은 급해진 듯 누군가에게 소리쳤다. 도구 찾아서 문 부서. 빨리. 이어서 타오커 친문 부수는 소리가 들렸다. 채붙이가 문고리를 긁는 끔찍한 소리도 들렸다. 이 견고한 나무 문이 거친 힘에 못 이겨 딸깍하는 작은 소리를 내며 문고리가 부러졌다. 문은 쾅 하고 밀려 열리며 안쪽 벽에 부딪혀 큰 소리를 냈다. 문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가장 앞에 선 것은 김미림이었다. 값비싼 샴페인색 치파오를 입었지만 지금은 급한 움직임과 얼굴 가득한 힘 때문에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 옆에는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김민준이 있었다. 그들 뒤에는 호텔 지배인 유니폼을 입고 불안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은 남자가 작은 문고리 부수는 도구를 들고 서 있었다. 김미림은 세면대 앞에 온전하게 심지어 지나치게 평온하게 서 있는 나를 보자마 처음에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마도 내가 이런 모습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이내 정교하게 화장한 그의 얼굴은 즉시 혐오와 조급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거의 나에게 소리치듯 말했다. 아직도 여기 서서 뭘 하는 거야. 빨리 우리랑 가. 뒷문으로 가. 아무도 못 보게 해. 정말 재앙의 근원이야. 오자마자 일이 터지다니. 김민준도 급히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나를 끌어당기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의 눈은 피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급했다. 엄마, 빨리. 우리 먼저 여기 떠나요. 아래에 좀 처리할 일이 있어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 불편해요. 나는 그들을 보았다. 김미림의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에서 김민준의 당황과 죄책감, 그리고 나를 떨쳐내고 싶어하는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문득 나는 너무나 황당하고 동시에 통쾌했다. 나는 김민준이 내민 손을 살짝 부리쳤다. 동작은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리고 발 동동 구르듯 안절부부 잘못하는 김미림을 보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평온한 어조였다. 왜 가야 하죠? 나는 심지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압박했다. 오늘이 제 아들 결혼식인데 저는 이 어미로서 며느리에게 절도 못 받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인사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 그들의 순식간에 더욱 굳어진 얼굴을 훑어보았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다. 차갑고 비웃는 듯한 호선이었다. 게다가 사돈댁 어머님. 나는 김미림을 향해 거의 순진한 듯한 의욕 섞인 어조로 말했다. 아래에 귀한 손님들이 오신 것 아닌가요? 제복 입은 분들이라면 더더욱 내려가서 봐야죠. 어쩌면 박사연네 집에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일지도 모르죠.
김미림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술을 부들부들 떨다가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뭘 안다고? 어서 저 여자를 끌어내. 그의 마지막 말은 김민준과 호텔 지배인에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김민준도 초조해져서 다시 나를 끌어당기려고 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이러지 마세요. 빨리 가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 나는 그 단어를 되풀이하며 그를 보았다. 단어 하나하나 또렷하게 말했다. 김민준, 네가 나를 이곳에 가두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러는 건 내가 아니었어. 나는 낡고 색바랜 남색 재킷을 정리하고 오랜 세월 고된 노동으로 약간 굽었던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들의 머리 너머로 스위트룸 문 밖에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복도를 향했다. 아래가 그렇게 시끄러운데 주인공의 어머니가 없으면 얼마나 어색하겠어. 나는 말하며 그들 중 누구도 다시 보지 않았다. 단호하게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내 발걸음은 안정적이었고 심지어 기묘한 여유와 흔들림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밖에 소란스러운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를 위해 곧 개막할 연극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화장실을 나와 카펫 위로 발을 내디뎠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김미림과 김민주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 자리에 굳어 선 채. 내가 무덤에서 기어나온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이라도 되는 양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호텔 지배인은 더욱 어쩔 줄 몰라 하며 나를 보고 또 김미림을 보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넓은 스위트룸 거실을 곧장 가로질렀다. 거실에는 방금 화장과 준비를 위해 남겨진 약간의 흐트러짐이 남아 있었다. 공기 중에는 고급 향수, 화장품, 그리고 꽃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역겨울 정도로 답답했다. 나는 스위트룸 문 앞에 도착했다. 차가운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멈춰, 나가지 마. 김미림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하이힐을 신고 비틀거리며 쫓아왔다. 치파오 자락이 그를 엉키게 하여 더욱 초라해 보였다. 나가. 김민준, 너 죽었어? 김민준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내 팔을 꽉 잡았다. 손가락이 너무 세게 쥐어 내 살을 파고들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기와 절망적인 위협이 섞여 있었다. 엄마, 제발 부탁할게요. 나가지 마세요. 나가시면 안 돼요. 모든 걸 망칠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요?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보았다.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진 젊은 얼굴. 이 얼굴은 한때 나의 모든 희망이자 따뜻함이었다. 지금은 낯섦과 뼛속까지 시린 냉기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싶냐고? 나는 그가 내 팔을 꽉 잡은 손가락을 천천히 하나하나 떼어냈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나는 그저 내 아들 결혼식 현장에 가서 구경하고 싶을 뿐인데 이 요구가 지나친 건가요? 김민주는 내가 손을 떼어내자 비틀거리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마치 나를 처음 제대로 본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뒤에서 분노에 휩싸여 거의 달려들 끼세인 김미림도 보지 않았다. 문 손잡이를 돌려 밖으로 나섰다. 복도에는 두꺼운 암적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화려한 조명과 추상화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저 멀리 연회장으로 통하는 화려한 양문이 보였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눈부신 빛과 함께 더욱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 음악 소리가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몸의 색바랜 남색 정장은 이 금빛 찬란한 복도에서 너무나 이질적이고 눈에 띄었다. 하지만 나는 아주 안정적으로 걸었고 허리는 꼿꼿이 세웠다. 2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위해서도 생계를 위해서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한 방향으로 걸어갔다. 양문 앞에 도착해서 나는 1초간 멈칫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문 하나를 열었다. 순간 더욱 밝고 눈부신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
더욱 귀청을 찢을 듯한 옹성거리는 소리, 술 냄새, 음식 냄새, 향수 냄새가 뒤섞여 얼굴로 확 밀려왔다. 연회장은 매우 크고 극도로 호화로웠다. 하얀 식탁보가 깔리고 정교한 식기와 꽃으로 장식된 원형 테이블들은 빈자리가 없었다. 남자들은 양복 차림이었고 여자들은 보석으로 치장했다. 정면에는 아름답게 꾸며진 무대가 있었고 거대한 LED 스크린에는 신랑 신부의 다정한 사진이 멈춰 있었다. 하지만 지금 무대 위는 텅 비어 있었고 사회자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연회장 측면에 있는 작은 회의실 문 입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곳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짙은 색 제복을 입고 표정이 엄숙한 4~5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제복 스타일은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은 무게감을 드러냈다. 그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은 방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의기양양하게 연설하던 박재훈이었다. 그의 얼굴의 홍조는 사라지고 강제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한 잿빛 얼굴로 변해 있었다.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힌 듯했다. 그는 선두에 선 제복 차림의 사람에게 급히 무언가를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고 몸짓 언어는 초조함과 해명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빈석에는 김미림이 방금 전 스위트룸에 있었던 터라 자리가 비어 있었다. 분명 나를 찾으러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을 것이다. 그리고 신부 박서연은 주빈석 옆에 멍하니 서 있었다. 한 손은 무의식적으로 값비싼 웨딩드레스 자락을 잡고 있었고 얼굴의 정교한 화장은 지금의 당황과 만연자실함을 가릴 수 없었다. 그 옆에 박서연의 가까운 친척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 서로 마주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더 이상 기쁜 기색이 없었다. 다른 손님들은 테이블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많은 사람들이 목을 길게 떼고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호기심, 놀라움, 고소해하는 표정, 그리고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한 냉담함이 섞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경사스럽고 화목한 분위기는 지금 터진 풍선처럼 기묘하고 억눌린 동요만 남았다. 처음에는 내가 나타난 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회의실 문 입구에 갑작스러운 장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김민준과 김미림이 내 뒤에 복도에서 달려나오기 전까지는 김미림은 현장 상황, 특히 포위된 박재훈을 보고 다리가 풀려 거의 넘어질 뻔했다. 옆에 있던 호텔 지배인이 황급히 부축했다. 김민주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시선은 당황스럽게도 온 사방을 훑어보았다. 마침내 그의 시선은 내게 멈췄다. 그는 내가 그곳에 평온하게 서서 눈앞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거대한 두려움이 드러났다. 그것은 내가 소동을 일으킬까봐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마치 끔찍한 징조를 본 듯 어떤 근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듯한 두려움이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안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였다. 원래는 신랑 신부의 달콤한 웨딩 사진이 멈춰있던 스크린이었다. 지직하는 전류음이 크지는 않았지만 점차 조용해지는 연회장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이어서 스크린 속 웨딩 사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문서와 붉은 도장이 찍힌 선명한 문서, 스캔본이 나타났다. 머리 위에 큰 제목은 멀리서도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고항만 재개발 프로젝트 입찰 이상 상원 내부 조사 보고서. 문서 내용은 빠르게 스크롤되었고 몇몇 핵심 문단은 특별히 확대되어 강조 표시되어 있었다. 그 위에는 홍다그룹 입찰 정보 유출, 부당 경쟁, 이진호, 해외 자금 흐름 같은 핵심 키워드들이 선명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심지어 거액의 자금 송금 내역이 담긴 흐릿한 은행거래 명세서 스크린샷도 있었다. 누군지 모를 여성이 짧게 비명을 질렀다. 이어서 스크린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이번에는 분명 몰래 촬영된 듯한 흔들리지만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다. 배경은 호화롭게 꾸며진 개인 찻집 같았다. 영상 속 박재훈은 웃으며 두툼할 로고 없는 검은
서리철을 맞은편에 약간 머리가 벗겨지고 안경을 쓴 중년 남자에게 밀어주고 있었다. 입으로는 작은 성의입니다. 유은행장님. 이번에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출은 전적으로 은행장님께 달려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금액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서리철의 두께와 두 사람의 암묵적인 표정만으로도 현장에 있던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순식간에 연회장 전체가 완전히 폭발했다. 이전에 억눌린 동요는 통제할 수 없는 탄성, 논쟁, 그리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소리로 변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탐조등처럼 스크린, 회의실 문 앞에 박재훈, 그리고 주빈석 옆에서 흔들리는 박서연과 그녀의 어머니 사이를 오갔다. 박재훈도 스크린 속 내용을 보았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얼굴의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애써 유지하던 침착함마저 무너졌다. 몸이 흔들리며 거의 쓰러질 뻔했고 옆에 있던 제복 차림의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부축했지만 그 움직임은 오히려 그를 통제하는 듯했다. 박서연은 기청을 찢을 듯한 비명을 질렀다. 스크린을 가리키고 다시 아버지를 보며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했다. 웨딩드레스 아래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더욱 벼락을 맞은 듯했다. 그는 스크린에 스크롤되는 항만 프로젝트 문서를 멍하니 응시했다. 그 익숙한 문서, 이름과 형식은 그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그가 직접 스캔하고 직접 이름을 붙인 파일이었다. 그의 눈은 극도로 커졌고 극심한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입술은 떨렸지만 단 한 글자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연회장 입구에 서 있었다. 내 옆에는 힘없이 부축받는 김미림이 있었고 앞에는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결혼식 현장이 펼쳐져 있었다. LED 스크린의 불빛이 깜빡이며 내 무표정한 얼굴에 반사되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다. 내 좋은 아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내 사돈이 우스꽝스럽게 비틀거리는 모습을, 이 금빛 찬란한 결혼식이 어떻게 운명적인 종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지를. 소라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연회장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빠져나간 듯했고 동시에 끓어오른 듯했다. 충격과 경악, 그리고 큰 제한이 닥친 듯한 공포로 끈적하고 뜨거웠다. 스크린은 유은행장이 서리철을 받으며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짓는 장면에 멈춰 있었다. 법정의 최종 선고처럼 눈부셨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누군가 위조한 거야. 박재훈이 마침내 거대한 충격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렸다. 그는 옆 사람의 부축, 아니 통제에서 벗어나 팔을 휘두르며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다. 목에 핏대가 섰지만 극심한 분노와 공포로 목소리가 갈라지고 일그러져 이전의 여유로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당장 꺼. 누가 장난질을 하는 거야? 그는 갇힌 야수처럼 머리를 흔들며 사납게 온 사방을 훑어보았다. 마침내 주빈선 옆에서 떨고 있는 박서연에게 시선이 멈추었다. 그는 소리쳤다. 서연아, 호텔 직원들 불러서 전기 끊어버려. 박서연은 아버지의 한 번도 본 적 없는 흉측한 얼굴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눈물이 얼굴을 가득 적셨고 값비싼 마스카라가 번져 검은 두 개의 구멍처럼 보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무거운 웨딩드레스와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다리는 너무나 약해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그저 허망하게 식탁볼을 잡고 아빠 하고 흐느꼈다. 그녀는 무력하게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김미림은 지금쯤 호텔 지배인과 다른 친척의 부축을 받아 겨우 주빈석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고 심장을 움켜쥐고 입술을 떨며 스크린을 보았다. 그리고 포위된 남편을 보고 또 연회장 손님들의 각기 다른 시선을 보았다. 그의 목구멍에서는 헤 하는 소리가 났다. 숨이 막히는 듯했다. 부유하고 우아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나고
죽음에 이르는 듯한 절망과 수치심만이 남았다. 아무도 스크린을 끄지 않았다. 호텔 직원들도 그 자리에 굳어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눈앞의 상황은 이미 그들의 처리 권한을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박재훈 씨. 선두에 선 짙은 색 제복을 입은 냉철한 표정의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현장의 소란을 또렷하게 압도했다. 공정하고 사무적인 냉기가 실려 있었다. 홍다그룹의 구항만,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 문제 및 당신의 개인적인 뇌물수수, 담합 입찰 등 사안에 대해 저희 경제수사팀은 이미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돌아가 조사를 받아주십시오. 그가 손을 들자 뒤에 있던 다른 사람이 즉시 앞으로 나서서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한 부를 내보였다. 협조조사. 네 글자는 사람들의 심장에 무거운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차 한 잔 마시자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저는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박재훈의 이마에서 땀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허망하게 땀을 닦으며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소리쳤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네, 사업 경쟁자들이 함정에 빠졌는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제복 차림의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협조해 주십시오. 만약 협조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박재훈을 훑어보았고 무심한 듯 주빈석에 앉아있던 몇몇 귀빈들에게도 스쳐 지나갔다. 방금 전까지 박재훈과 농담을 주고받던 그들은 지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 김 국장님, 유 은행장님 같은 인물들은 이 시선에 닿자마자 뜨거운 것을 만진 듯 고개를 숙이거나 옷을 정리하는 척하거나 이미 비어버린 찻잔을 들고 벌컥벌컥 마시며 테이블 밑으로 숨고 싶어 했다. 이전까지 박서연네 집을 둘러싸고 있던 그 금빛 아우라는 지금 피해야 할 역병처럼 변했다. 박재훈의 마지막 남은 위세는 상대방의 냉철한 시선과 필요한 조치라는 말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다리가 풀려 옆에 있던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부축하지 않았다면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는 두 사람의 좌우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회의실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분명 대화하기 좋은 곳이 아니었다. 임시 통제 지점일 뿐이었다. 그는 주빈석을 지나며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너져 내리는 표정이었다. 재훈 씨. 김미림이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달려가려 했지만 친척에게 붙잡혔다. 아빠. 박서연도 비명을 질렀지만 박재훈은 이미 그들에게 응답할 수 없었다. 그는 반쯤 끌려가듯 연회장 중앙에서 벗어나 측면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고 30분 전 무대 위에서 거침없이 연설하던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주인공 중 한 명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연회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이 정적은 몇 초 만에 더욱 거세게 밀려오는 논쟁 소리에 깨졌다. 세상에, 정말 잡혀갔어? 스크린에 나온 증거들 가짜 같지 않던데. 뇌물수수, 담합 입찰이라니. 이번에 박서연네 끝장났네. 다행이다. 아까 술잔 들고 너무 가까이 안 가서. 저 신부 좀 봐. 아이고 불쌍해라. 그 신랑은 어디 갔어? 수많은 시선이 탕조등처럼 일제히 다른 초점 김민준을 향했다. 김민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의 얼굴은 석회를 바른 듯 창백했고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의 눈은 호텔 환영 화면으로 돌아온 LED 스크린을 멍하니 응시하다가 갑자기 박서연을 향했고 다시 박재훈이 끌려간 방향을 향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은 내게로 돌아왔다. 그 눈빛은 극도로 복잡했다. 극심한 공포, 갑작스러운 망연자실함, 상황이 완전히 통제불능이 된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 자신도 깨닫지 못했을 미묘한 원망과 질문이 섞여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내가 벌인 일인 것처럼. 바로 그때 줄곧 붕괴 직전이었던 박서연이 마침내 분출구를 찾은 듯했다.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의자를 쓸고 지나가며 끔찍한 마찰음을 냈다. 핏발선 그녀의 눈은 김민준을 노려보았고 새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손가락이 그를 똑바로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날카로워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긁을 듯했다. 너, 김민준, 너지? 네가 꾸민 짓이지. 그 증거들, 그 문서들, 네가 유출한 거지? 말해봐. 그녀는 미친 여자처럼 달려들었다.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값비싼 베일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눈물과 번진 화장이 그녀를 비참하고 가련하게 만들었다. 우리 집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우리 아빠가 너를 그렇게나 키워줬잖아.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줬잖아. 그런데 감히 우리 집을 망치려 들어. 너 이 은혜를 모르는 놈. 이 재앙의 근원. 다 너 때문이야. 너를 안 이후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너희 가난뱅이, 재앙의 신. 욕설 하나하나가 채찍처럼 김민준의 얼굴을 때렸고 그의 연약하고 막 구축된 상류층 꿈을 때렸다. 그는 수동적으로 흔들리며 입술을 움직여 변명하여 했다. 서연아,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나는 몰랐어. 네가 몰랐다고? 그럼 그 문서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 클라우드, 너 말고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데? 너는 출세하려고 무슨 짓이든 할 놈이야. 어쩌면 네가 신고한 거 아니야? 우리 집을 밟고 네가 올라서려 한 거지? 박서연은 이미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아니, 극심한 공포와 분노가 그녀에게 증오와 분출의 대상을 절실히 찾게 만들었고 방금 한 가족이 되었지만 지금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김민준이 완벽한 표적이 되었다. 아니야. 나는 정말 아니야. 서연아, 내 말 믿어줘. 김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린 채 초조하고 초라해 보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나를 보았다. 그 눈빛 속의 공포는 더욱 깊어졌다. 김미림도 몸을 일으켜 김민준을 손가락질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원망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그래, 분명 저놈이야. 저 재앙의 근원이 오자마자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경찰에 신고해. 저놈도 잡아가. 분명 한패일 거야. 다른 박서연의 친척들, 방금 전까지 김민준에게 웃는 얼굴로 대하던 남녀들도 지금은 의심과 악에 심지어 고소해하는 시선을 던지며 수군거렸다. 김민준은 순식간에 출세한 사위에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길거리 들쥐처럼 변해 연회장 중앙에 고립된 채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있었다. 그의 얼굴의 혈색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눈앞에서 히스테릭하게 날뛰는 약혼녀를 보았다. 원망하며 욕설을 퍼붓는 예비 장모를 보았다. 연회장 가득한 손님들의 비웃고 멀리하고 구경하는 시선을 보았다. 그가 의지하던 큰 나무는 쓰러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짓눌러 부수려 하고 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박서연의 잡아당김에서 벗어났다. 그의 시선은 다시 나를 향했다. 이번에는 원망이 없었다. 오직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절망적인 애원만 있었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나를 향해 약하고 거의 소리 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엄마. 이 목소리에는 이전의 차가움, 짜증, 멸시가 없었다. 오직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절망과 애원만이 있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내 모든 젊음과 피땀을 들여 키운 이 아들을 보았다. 지금 마치 길 잃은 개처럼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연회장의 조명이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입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의 시선 아래 완전히 드러났다. 나는 심지어 그에게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가 가져야 할 안타까움이나 조급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거의 잔인한 선고와도 같은 미소였다. 김민준은
나의 이 미소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마지막 남은 애원하는 표정마저 얼굴에 굳어버렸다. 연회장 전체의 시선은 김민준의 그 절망적인 엄마 소리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초점에서 순식간에 나에게로 일제히 옮겨졌다. 내 몸의 색바랜 남색 정장은 온통 화려한 비단과 보석으로 가득한 이 장소에서 이질적이고 눈에 띄게 보였다. 마치 이물질처럼 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거친 두 손, 세월과 삶이 새겨놓은 얼굴의 주름은 이 순간 모두 무언의 주석이 되었다. 김민준의 방금 그 외침 뒤에 숨겨진 그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추악한 진실에 대한 주석이었다. 박서연이 김민준의 옷깃을 잡고 있던 손이 굳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시선을 따라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번진 화장으로 얼룩진 얼굴에는 처음에는 망연자실함이 이내 더욱 깊은 분노와 비웃음이 서렸다. 엄마, 저 여자가. 그녀는 말을 다 잊지 못했지만 그 어조 속의 멸시와 역시 그랬구나 하는 의미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사람을 찔렀다. 김미림도 나를 노려보았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눈빛은 독이 든 칼날 같았다. 좋아. 결국 너였어. 너 이 늙은 여자가 뒤에서 장난질을 친 거였어. 네가 우리 박서연네를 망쳤어. 그는 이미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모든 공포와 분노를 내게 쏟아부었다. 마치 더 심하게 욕할수록 내면의 붕괴를 더 잘 감출 수 있다는 듯이 나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시종일관 김민준의 얼굴에 평온하게 머물러 있었다. 그의 눈 속 애원이 조금씩 커져가며 더욱 깊은 공포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몇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구두가 매끄러운 바닥에 가볍고 또렷한 소리를 냈다. 갑자기 조용해진 연회장에서 그 소리는 오히려 튀는 듯했다. 나는 주빈석 근처 김민준과 박서연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달라붙었다. 호기심, 놀라움, 동정, 고소함, 탐색하는 시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낮은 배경음악만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낭만적인 선율은 지금의 장면을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약간 쉬어 있었지만 근처 사람들에게, 주빈석 사람들에게, 김민준과 박서연에게 또렷하게 들릴 만큼 충분했다. 나는 울부짖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진술하듯 평온한 어조로 천천히 말했다. 김민준, 6살 겨울에 네가 고열로 헛소리를 하던 날 기억하니? 보건소가 문을 닫아서 내가 너를 업고 찬바람을 맞으며 열댄 네 길을 걸어 시내 병원까지 갔지. 가는 길에 넘어졌어. 무릎이 돌을 부딪혀 피가 나고 바지가 다 젖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 네가 감기 걸릴까봐 내 유일한 두꺼운 속옷으로 너를 감쌌지. 김민준의 몸이 갑자기 떨렸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값비싸지만 지금은 구겨진 양복을 훑어보며 10살 때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린다고 운동화가 갖고 싶다고 했지. 그때 나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성냥갑 붙이는 부업을 했어. 신발 한 켤레에 1200개. 나는 무려 1200개의 성냥갑을 붙였어. 손가락이 본드 때문에 하얗게 부어 터지고 나서야 너에게 그 신발을 사줬지. 네가 그걸 신고 마을을 뛰어다니며 바보처럼 웃던 모습이 기억난다. 옆에 있던 여성 손님 중 한 명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김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다. 네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전교에서 가장 명예롭게 이름을 알렸을 때 나는 기뻐서 밤새잠도 못 잤어. 평생 모아둔 돈과 네 아버지, 그 나쁜 놈이 남기고 간 은팔찌 1쌍까지 팔아서 학비를 마련했지. 너를 기차에 태워 보내던 날, 네가 창문 너머로 나에게 엄마 기다려요. 저 졸업하면 엄마 모시고 와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 말했지. 나는 잠시 멈췄다. 내 시선이 얼음처럼 그를 꿰뚫었다. 그 말 아직도 기억하니? 김민준의 입술이 떨리고 목구멍에서는 컥컥하는 소리가 났지만 단 한 글자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내 눈을 감히 보지 못하고
바닥만 멍하니 응시했다. 마치 그곳이 갈라져 그가 숨을 곳이라도 있는 것처럼 박서연은 그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더러운 것을 만진 듯한 발 뒤로 물러섰다. 나를 보고 다시 김민준을 보며 얼굴 표정이 계속 변했다. 나는 그의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나는 몸을 살짝 돌려 의자에 주저앉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는 김미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위에 숨죽이고 각기 다른 표정으로 듣고 있는 귀빈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오늘 원래는 제 아들 김민준과 박서연 양의 결혼식이라는 좋은 날입니다. 내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또렷하게 퍼져나갔다. 저는 노점에서 아침 식사를 파는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했고 세상 물정도 모릅니다. 저 같은 어미는 격이 떨어져서 박서연네 같은 명문가에는 어울리지 않고 오늘처럼 귀한 자리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 아들 김민준이 나는 손을 들어 얼굴이 창백하고 비틀거리는 그 젊은이를 가리켰다. 단어 하나하나가 모처럼 그를 지옥의 기둥에 박는 듯했다.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에 직접 저를 위층 스위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조를 강화하고 사람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저를 화장실에 가뒀습니다. 그는 문 너머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현전히 가지 마세요. 엄마는 궁상 맞고 너무 창피해요. 제 아내와 그쪽 분들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약 방금 박재훈이 끌려간 것이 핵폭탄이었다면 나의 이 몇 마디 평이하고 직설적인 말은 독이 묻은 단검처럼 이 화려한 결혼식의 마지막 가림막을 정확히 찢어버려 가장 추악하고 차가운 밑바닥을 드러냈다. 군중 속에서 이전보다 더 큰 웅성거림과 논쟁 소리가 터져나왔다. 수많은 시선이 탐조등처럼 김민준에게 쏟아졌다. 기웃음, 경멸, 경악.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자기 친엄마를 화장실에 가두다니 돈 많고 잘 사는 집안을 시집가려고? 어쩐지 신랑 엄마가 안 보이더라니.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야. 다 키워봤자 소용없네. 박서연네는 대체 어떤 사위를 얻은 거야? 논쟁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마치 김민준의 얼굴을 때리는 따기 같았고 박서연네 사람들의 얼굴을 때리는 따기 같았다. 박서연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김민준을 보는 눈빛은 이미 분노가 아닌 극심한 혐오와 역겨움으로 가득했다. 김미림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나를 손가락질하며 너 헛소리하지 마.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쳤다. 제가 헛소리를 하는지 아닌지는 호텔 3층 김숙자 아주머니가 스위트룸 청소할 때 무언가를 들었을지도 모르죠. 나는 담담하게 받아쳤다. 시선은 핏기 없는 김민준을 향했다. 잠근 것은 제 아들이 직접 잠근 겁니다. 열쇠는 그가 가져갔고요. 왜 그랬는지는 나는 방금 호텔 홍보 화면으로 돌아왔지만 잔상이 남아있는 1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고 다시 측면 문 방향, 박재훈이 끌려간 방향을 가리켰다. 아마 이것이 답의 일부일 겁니다. 높은 곳에 오르는 것도 깨끗한지 아닌지를 봐야죠. 이 말은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김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나에게 꿇은 것이 아니었다. 박서연과 김미림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서연아, 내가 아니야. 정말 내가 신고한 게 아니야. 그 증거들, 그건 누군가 훔친 거야.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우리 박서연네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엄마, 말 좀 해봐요. 그들에게 설명해줘요.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는 말을 더듬으며 박서연에게 애원하다가 다시 나에게 기어와 내 다리를 잡으려 했다. 나는 한 발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다. 내 눈빛에는 한 줄기 온기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움과 혐오만이 있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다. 배경 음악마저 음량을 낮춘 듯했다. 나는 바닥에 무릎 꿇고 길 잃은 개처럼 초라한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단어 하나하나 또렷하게 말했다. 네가 부귀영화를 조차 너를 낳고 키운 친어미를 창피하다고 여기고 직접 나를 가두던 그 순간부터
나 이현주는 아들이 없었다. 김민준, 잘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증인이시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온몸의 힘을 다해. 그리고 마지막 신락 같은 인연마저 끊어내는 듯한 절망적인 선언을 했다. 나 이현주는 김민준과 오늘부로 인연을 끊겠다. 두 번 다시 관계없다. 마지막 이 말은 어떤 증거나 스캔들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아들의 결혼식에서 사돈이 조사를 받고 가족 스캔들이 터진 와중에 대중 앞에서 모자 관계를 단절하다니.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멍하니 나를 보았다. 그리고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마치 뼈가 뽑힌 듯한 김민준을 보았다. 아니, 김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만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며 안 돼, 안 돼 라고 되풀이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마치 그가 길가에 버려진 역겨운 쓰레기 덤이라도 되는 양. 나는 몸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박서연을 훑어보았다. 기가 막혀 거의 쓰러질 것 같은 김미림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각기 다른 표정으로 황당한 연극을 구경하는 듯한 모든 손님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내가 왔을 때처럼 발걸음을 옮겨 연회장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감히 막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길을 터주었다. 동정, 존경, 혐오, 탐색, 온갖 종류의 시선이 내게 쏟아졌다. 그 시선에는 이전에 공상맞은 노파에 대한 비웃음이 더 이상 없었다.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안정적으로 걸었다. 색종이와 꽃잎이 흩뿌려질 레드카펫을 지나갔다. 거의 손대지 않은 호화로운 연애 테이블들을 지나갔다. 놀라움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지나갔다. 뒤에서는 박서연의 무너져 내리는 울음소리와 욕설이 들려왔다. 김미림의 날카로운 기명 소리. 막아, 못 가게 해. 저 여자가 망친 거야. 하는 소리. 김민준의 절망적인 울부짖음. 그리고 더 많은 웅성거림. 하지만 그 소리들은 모두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졌다. 마치 두꺼운 유리 너머로 들리는 것처럼 나는 그 금빛 찬란한 연회장 대문을 나섰다. 그 안은 난장판, 피를 찍는 듯한 울부짖음, 그리고 부귀영화를 향한 꿈을 모두 뒤로 하고 문을 닫았다. 복도는 훨씬 조용했다. 매끈한 대리석 바닥 위로 나 자신의 발소리만이 또렷하고 고독하게 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다. 거울 같은 엘리베이터 벽에는 창백하지만 비정상적으로 평온한 내 얼굴이 비쳤다. 눈물도 흥분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먼지가 가라앉은 후의 공허함만 있었고 그 공허함 깊은 곳에는 아주 조금씩 피어오르는 나 자신의 미약한 빛이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이 성대한 결혼식은 내게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어떤 이들의 장례식은 아마 이제 막 시작되었을 것이다. 서울 호텔 1층 로비, 매끈한 대리석 바닥에는 찬란한 크리스털 조명이 반사되었다. 공기 중에는 고급 향수와 커피 향이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몇몇 깔끔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이 프런트 데스크에서 낮은 목소리로 수속을 받고 있었고 직원들은 표준 미소를 띠고 옆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조용하며 품이 있었다. 3층 연회장에서 방금 벌어진 천지개벽 같은 상황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 같았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넓고 약간 텅 빈 로비를 곧장 가로질렀다. 하이힐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맑고 안정적이었다. 한 번 또 한 번. 나는 뒤쪽 엘리베이터 방향에서 나를 향해 던져지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호텔 직원이 나를 알아봤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저 허름한 옷차림으로 이것과 어울리지 않는 이 늙은 여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주저함도 없었다.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꿋꿋했다. 회전문이 소리 없이 돌며 바깥의 서늘한 바람을 안으로 들여왔고 호텔 내부의 일정한 온도와 약간 억압적인 온기를 밖으로 밀어냈다. 나는 밖으로 나섰다. 호텔 문 앞 계단에 섰다. 오후 햇살이 약간 눈부셨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거리에는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이 호화로운 호텔 3층에서 어떤 인간의 황당한 연극이 방금 벌어졌는지 몰랐다. 낡은 옷을 입은 노파의 마음속에서 어떤 천지개벽과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예상했던 허탈함도 통쾌함도 없었다. 마음속 황량함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다. 다만 모든 것을 휩쓸던 폭풍설이 마침내 멈추고 끝없이 넓고 공허한 정적만이 남았다. 약간 허전했지만 이상하게도 괴롭지 않았다. 마치 줄곧 가슴을 짓눌렀던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가 갑자기 치워진 것 같았다. 깊은 상처와 둔한 통증은 남았지만 적어도 숨통은 튀었다. 나는 보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목적지 없이 그저 걸었다. 햇살이 몸에 닿아 약간 따뜻했지만 손발은 여전히 차가웠다. 주머니 속 축사 쪽지가 딱딱하게 허벅지 옆을 눌렀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다. 펼쳐보니 내가 수없이 연습하며 눈물 가득 담아 썼던 그 글귀들이 햇살 아래 너무나 창백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것을 찢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냥 놔두자. 기념으로. 어리석고 무감각하게 남을 위해 살았던 내 전반생을 기념하기 위해. 사거리까지 걸어가자 빨간불이 켜졌다. 나는 멈춰서 맞은편의 깜빡이는 네온사인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았다. 앞에서 웃고 떠드는 어린 연인들, 장바구니를 들고 급히 가는 주부, 책가방을 메고 이어폰을 낀 채 고개를 흔들며 걷는 학생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생했고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나의 목적지는 방금 내가 직접 끊어버렸다. 그 호화롭고 난장판이 된 결혼식에서.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김민준과 10여 년간 함께 살았고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비웃음만 남은 그 단칸방으로 돌아갈까? 아니,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발 한 발짝도 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 안의 모든 물건들이 그가 어떻게 똥오줌도 못 가리던 아기에서 오늘날 나를 화장실에 가둔 낯선 사람으로 자랐는지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내 바람과 햇살에 노출되던 그 아침 식사 노정상으로 돌아갈까? 오늘은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하루 쉬었고 삼륜 자전거와 작은 화덕은 골목 깊숙이 잠겨 있었다. 하지만 설령 내일 아침에 간다 해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반죽을 하고 튀김을 튀기며 오가는 낯선 사람들에게 억지로 미소를 짓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와 벽을 보며 멍하니 있을까? 깊고 끝없는 피로감이 망연자실함과 뒤섞여 마침내 뒤늦게 밀려왔다. 방금 연회장에서 나를 지탱해주던 그 힘, 그 차갑고 거의 잔인한 냉정함이 조수처럼 물러가고 밑바닥에 씻겨나가 만신창이가 된 해변이 드러났다. 다리가 좀 저렸다. 나는 길가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차들이 옆을 쌩하고 지나가며 서늘한 바람을 일으켰다. 나는 팔을 끌어안았다. 내가 미세하게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긴장된 상태가 갑자기 풀린 후 몸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밍밍거리는 소리가 멍하니 있던 나를 현실로 끌어냈다. 나는 꺼내보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연주 여사님? 전화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무적인 어조였고 예의 바르지만 거리가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준 대표님의 비서 최준혁입니다. 강 대표님께서 여사님께서 현재 안전하신지 숙소나 차량이 필요하신지 확인하라고 연락하셨습니다. 강 대표님? 강태준. 들은 정말 빠르구나. 아니, 어쩌면 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순간적인 일일 수도 있다. 저는 괜찮습니다. 내 목소리가 약간 메말라 있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준혁 비서는 더 묻지 않고 깔끔하게 말했다. 그리고 강 대표님께서 두 가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여사님께서 제공하신 정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이미 정식으로 접수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그는 잠시 멈췄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동요가 없었다. 강 대표님께서 여사님께 약속하셨던 한 가지 일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 인연은 이제 정리된 것입니다. 정리된 것. 이 두 단어가 내 마음속 공허함에 작은 돌을 던진 듯했다. 작은 파문이 일었다가 이내 빠르게 가라앉았다. 그래, 정리된 것. 전화 한 통으로 그의 벼락 같은 조치를 얻어 결혼식을 망치고 몇몇 사람들에 애써 구축한 꿈을 망쳤다. 공정한 거래, 서로 빚진 것 없는 관계.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강 대표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어떤 필요가 있으시거나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최 비서는 말하고 예에 바르게 2초간 기다렸다. 내가 응답이 없자 그는 말했다. 그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발신음이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쥐고 벤치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 서쪽 하늘은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도시의 유리 건물들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빛이 약간 눈부셨다. 나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불필요한 문제라니. 김민준이나 박서연네의 보복을 말하는 걸까? 나는 입꼬리를 비틀었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김민준은 지금 제 한몸 건사하기도 바쁘고 박서연네는 풍전등화의 신세다. 그들이 나 같은 공상 맞고 창피한 노파를 괴롭힐 마음이 어디 있겠는가? 설령 있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았다. 가장 깊은 고통은 다 겪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 또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여전히 약간 저렸지만 굳건히 섰다. 마지막으로 서울 호텔의 높이 솟은 금빛 찬란한 꼭대기를 한번 바라보고 몸을 돌려 나의 낡은 단칸방과 아침 식사 노점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들을 위해 살면서 자신을 진흙 속에까지 낮췄던 이현주는 이미 3층 그 차가운 화장실에서 죽었다. 지금 이 노을 아래 걷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늙은 여인. 바람이 불어왔다. 약간 서늘했지만 상쾌했다. 나는 거리를 따라 계속 앞으로 걸었다.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뒤에 결혼식이라는 이름의 장례식. 한때 내 세상 전부였던 그 폐허는 마침내 완전히 뒤로 떨쳐져 점점 멀어졌다. 나는 더 이상 그 아침 식사 노점산에 가지 않았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마음속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이전에는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었다. 아들이 출세하면 나도 호강하며 허리 꼿꼿이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보니 그 소망은 사라졌지만 허리는 스스로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 이전의 삶은 그림자 같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도 남의 그림자. 나는 서울 북쪽 고시가지 뒤편에 작은 마당이 딸린 낡은 1층 집을 빌렸다. 벽은 페인트가 좀 벗겨졌지만 정리하고 나니 깨끗하고 밝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이 완전히 나 이현주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것이었다. 김민준의 어릴 적 상장도 없었고 그가 입던 작은 옷들도 없었으며 보기만 해도 눈에 거슬리던 가족 사진도 없었다. 나는 단칸방에서 가져온 몇 벌 안 되는 내 낡은 옷들을 깨끗이 세탁해 말렸다. 김민준과 관련된 모든 것들, 심지어 결혼식에서 멸시받던 그 남색 정장까지 모두 한데 묶어 귀모퉁이 쓰레기통에 버렸다. 불룩한 봉투가 쓰레기 수거차에 실려가는 것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남았던 침전물 같은 씁쓸한 것들도 함께 실려가는 듯했다. 수중에는 지난 세월 아끼고 아껴 김민준의 비상금이나 집 살 때 보태주려고 모아둔 돈이 조금 남아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버틸 만큼은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나는 강태준과의 인연은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가 정리된 것이라고 했으니 정말 정리된 것이다. 나 이현주는 평생 힘들게 살았지만
남의 동정을 받으며 살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9시까지 이웃중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를 건넸고 눈빛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일 때는 끄덕이고 장을 볼 때는 장을 보았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김민준에 대해 물으면 나는 담담하게 인연 끊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할 뿐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고 묻는 사람들도 이내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세상은 각자 자신의 어려움이 있는 법. 누가 남의 집안일에 계속 신경 쓰겠는가. 나는 무언가를 시작할 궁리를 했다. 다시 노점에서 아침 식사를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었다. 이전에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비바람을 맞고 눈치를 봐야 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었다. 내 작은 마당에는 손바닥만 한 텃밭이 있었다. 나는 채소, 씨앗을 사서 심었다. 토마토, 고추, 쪽파 조금씩 가꾸며 매일 물을 주고 푸른 싹이 돋아나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아주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역시 마음을 쏟으면 흙은 정말 보답해주는구나. 속이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구나. 나는 또 중고시장에서 낡았지만 쓸만한 재봉틀을 하나 구해왔다. 젊었을 때 방직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기본적인 솜씨는 있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심심해서 자투리 천으로 재봉틀을 배워가며 이것저것 만들어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 낡은 옷을 수선했고 나중에는 간단한 앞치마, 천 가방 등을 만들어 보았다. 솜씨는 서툴러 삐뚤빼뚤했지만 괜찮았다. 내가 쓰거나 옆집 꽃 키우는 할머니께 선물하면 할머니는 아주 기뻐하셨다. 삶은 낡은 집 창가, 화분에 심은 달팽이처럼 천천히 펼쳐졌다. 조용하고 느렸지만 생기로 가득했다. 나는 이전보다 더 잘 잤다. 가끔 한밤중에 깨어나 낯선 천장을 보며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었지만 이전의 그 칼날 같은 고통과 증오는 희미해졌다. 차갑고 단단한 덩어리가 되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았다. 건드리지 않으면 아프지 않았다. 그 결혼식에 관해서 김민준과 박서연네 집의 후속 이야기에 관해서 나는 완전히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특히 그렇게 극적인 결혼식이라면 더욱 그렇다. 소식은 파편적이었다.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다. 어떤 사람은 박재훈이 끌려간 후 다시 나오지 못했고 홍다 그룹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자산이 동결되어 여러 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고 했다. 은행에서 빚독촉 전화가 김미림의 휴대폰을 불나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때 잘 나가던 박서연네 집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고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어떤 사람은 박서연이 결혼식 다음 날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했다고 했다. 김민준이 준 모든 물건과 함께 변호사 편지를 그가 임시로 머물던 작은 여관 문 앞에 던져두었다고 했다. 김미림은 충격을 받아 크게 알아누웠고 이전의 사교계 친구들은 지금은 피하기에 바쁘다고.